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첫 본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폭발물이 장착된 무인기와 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한 건데요. 다행히 지금은 이스라엘군이 자국 및 대피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국제정치 전문가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와 혼돈에 빠진 중동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공격은 이란에서 시작됐거든요.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1일이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서 그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인 혁명 수비대 그 고위급 지휘관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그것을 공격했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방금 나온 것처럼 이란이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는 작년 10월 달에 그 가자 지구에서 시작된 전쟁에서 하마스 결국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던 하마스의 뒷배후에는 분명히 이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 세력을 제거하는 그 과정에서 이란과의 갈등도 있었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란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두 국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79년 얘기가 나오는데 79년에 이란에서 혁명이 발생해서 호메이니 정권이 등장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상 80년에 시작된 이라크와 이란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핵심은 이란이 그 중동에서 시합하고요. 특히 이 자신들의 어떤 근본적인 이슬람을 계속 확장하려고 해갖고 반이스라엘 세력, 잘 알려진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하마스 같은 그런 조직들을 계속 지원하고 그것이 반이스라엘 테러와 공격을 감행하다 보니까 두 국가의 굉장히 적대감이 오랫동안 쌓인 것이 이번에 좀 터졌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방금 또 나왔습니다만 처음으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사실상 대규모 공격을 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두 국가의 사이가 좋지가 않았었는데, 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림자 전쟁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대리전 양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진실의 약속이라는 작전명까지 붙이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 양상이 왜 바뀐 겁니까? 이걸 좀 보긴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아침 시간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받았는지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거로 보면 약 300기의 공격용 드론이라든지 미사일들을 이스라엘에 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당국 얘기하는 99% 정도 막았고, 그리고 피해는 소녀 1명 정도고 경미한 피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만약 그 정도면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타격한 것은 맞긴 하지만 이것도 일정 수준 좀 제한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죠. 여기서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사실 이란이 과연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할 만한 그런 현재 상황에 영향이 되느냐. 가장 큰 거는 잘 알려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입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강력한 동맹인 미국을 같이 하기 때문에 과연 이란이 현재 상황에서 그 정도의 대규모 확전을 통해 전면전까지 각오하고 들어갔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문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일 날 아주 분명하게 그 이스라엘이 자국의 그 고급 지휘관들 7명을 어쨌든 폭격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신들의 그런 보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슬람의 율법에도 있고 사실 이게 유대인 율법에도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형식의 그런 대응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네, 그러면 상징적 차원에서 보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직은 그 전체적인 판단이 나와야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양측에서 그런 무력 충돌이 있을 때 이게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의 지휘관, 이란 지휘관 7명이 사망을 했는데 거기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거기가 대사관 그런 데는 아니고 워낙 시리아가 지금 내전 중에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쪽을 공격을 한 것은 맞는데 이란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공격을 했죠.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비례성이 맞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300개에 가까운 그런 미사일과 드론을 날렸다라는 것은 훨씬 더 비례성의 원칙에 강력하죠. 그렇지만 사실상 비례성의 원칙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얼마만큼의 사망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느냐 측면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피해는 매우 경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일종의 비례성의 원칙은 맞췄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조심스러운 게 이건 정확한 판단이 나와 봐야 제가 이 아직 피해 상황이 정확하게 아직 나오진 않았기 아니니까요. 때문에. 예.
이제 공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확전의 어떤 여부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수에 대응할 것인가일 겁니다. 어느 정도의 좀 규모가 대응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확전에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예.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성의 원칙이 네.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이스라엘의 더군다나 민간인까지를 포함한 시설들이라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뭐 이란에서는 군사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민간 시설의 민간인 피해가 우리가 지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하면은 이스라엘이 보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미국의 역할입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중동 지역에서 확전을 더 이상 원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가자 전쟁에서도 이미 많이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질 만큼 이렇게 그 인도주의적 재앙이 나타나는 가자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인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 행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영향력도 저는 중요하게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내부 사정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내부가 상당히 복잡한데 네타냐후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네타냐후 총리의 거취도 이 전쟁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있고, 특히 미국이랑 서방 국가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가자에서 이 정도 수준의 그 인도주의적인 고려 없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 동맹국인 미국조차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수차례 그러지 말아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네타냐후가 계속 하고 있는데, 아신 것처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그 지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이 전쟁을 끌어간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또 새로운 변수, 이번에 이란의 공격은 이것이 어떤 형태로 앞으로 진전이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정말 이스라엘의 피해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서 이것은 보복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다면, 그러면 네타냐후가 더 오히려 그 권좌에 남아있을 그 총리로 남아서 전쟁을 지휘할 가능성이 커지긴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는 뭐 미국과의 관계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역동, 또 내부 정치적인 역동 때문에 여전히 그 네타냐후에 대한 문제는 제기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럼 지금 미국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는 지금 재확인하고도 있고 좀 방어도 지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란은 지금 양국 분쟁에 미국 끼어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는데, 미국의 지금 이런 행동들은 어떤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는 그 겁니까? 미국의 행동은 크게 그것도 상반된 그 두 국가를 상대로 하는데요. 미국과 예. 이란 관계도 79년 이후에 사실 미국이 가장 오랫동안 적성국으로 남아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란입니다. 79년에 뭐 기억들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인질 사건이 있어서 거의 1년 가까이 미국 인질 한 70여 명이 잡혀 있었던,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외교적인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란과는 계속해서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정말 특수한 관계죠.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맹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한미 상호 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은 그런 조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미국의 가장 최우선 동맹국이라 하면 다들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내에 정치, 사회, 경제에 그 유대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 이번 그 모든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문제 제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란이 이거 공격을 한 이 상황에서는 미국 내에서 정계에서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다 이란을 그렇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제 여기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변수까지 들어가서 이게 좀 복잡해지는 미국 국내 정치적 역동으로 돌고는 있습니다. 네. 대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으로서는 어쨌든 중동 정세를 억제해야 하는데요. 두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중동 해법에도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이미 첨예하게 뭐 사실상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후보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 네. 이란 문제, 또 중동 전쟁 문제의 가자 문제는 이 외교 정책 측면에서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리고 일정 수준 지금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대외 정책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됩니다. 국내 문제가 가장 우선시되죠. 근데 그럼에도 워낙 가자에서 인도주의적 재앙이 발생하고, 또 미국 내에 이 팔레스타인 이민자들 인구가 적지 않게 있거든요. 흔히 경합주, 스윙 스테이시라고 불리는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 넘게 팔레스타인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중요한 그런 그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틈을 또 트럼프가 사실은 파고들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이스라엘의 그 이란에 의한 공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감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약함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아주 공공연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 때는 중동에 평화가 있지 않았느냐. 뭐 사실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일정 수준 일부는 좀 진전된 건 있고요. 또 특히 트럼프와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중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갖고 계속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치 쟁점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이스라엘 요청으로 유엔 안보리 내일 긴급회의 소집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목소리 나올까요? 뭐 전체적으로 유엔 안보리가 근데 우리가 그간 봐왔습니다만 굉장히 나뉘어져 있죠. 특히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 그래서 안보리가 뭐 성립돼서 15개 국가 우리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또 의견이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그 서방 국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일정 수준에 대해서 거기에 지지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중국과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란에 대한 그 지지 의사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유엔 차원에서의 어떤 결의안이나 의미 있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판단은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교수님과 북한 관련 이슈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북한의 도발이나 행보에 미칠 영향 먼저 짚고 넘어갈까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네. 다르죠. 그래서 혹시라도 확전이 돼서 중동이 다시 한번 이른바 5차 중동 정쟁으로 들어가고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만 네. 혹시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북한은 이란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 북한의 김정은이 계속 강조하는 게 현재 국제 정세가 이른바 신냉전이고 예. 미국에 반대하는 일종의 진영이 구축돼서 같이 협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란까지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 중동에 이런 전쟁이 확전된다면 결국은 그 중동 지역에서도 반미를 얘기하는 그런 국가들이 좀 합치게 되는 모습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북한도 그것을 활용해서 미국에 적대하는 그런 진영을 좀 확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쪽에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한반도에서 움직일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획했던 어떤 핵의 고도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래도 인도태평양 한반도에 신경 쓸 여력과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는 호기로 여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관련 이슈를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자오러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이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도 하나의 의제가 됐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올해가 중국과 러시아 각각 다 75주년, 국교를 맺은 75주년이죠. 북한은 늘 일종의 5년, 10년으로 끊기는 그것을 정주년이라고 불러서 그걸 크게 기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만 푸틴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매우 높죠. 이미 양국에서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온 상태고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냐. 2019년을 마지막으로 시진핑이 그때 북한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이 갈 차례인데 그런 얘기는 아직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자오로지의 서열 3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게 만약에 정말 김정은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준비한다면 서열 3위까지 갈 가능성은 그렇게 필요치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왕이 외교부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좀 움직여서 그 부분을 만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3위까지 간다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75주년을 이 정도 수준에서 일종의 기념하는 것으로 할 가능성도 저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북한과 중국 간의 지난 1년여 관계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름대로 안 보여주려고 하지만 이렇게 일종의 삐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관계의 불협화음을 좀 보여주는 면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 9월 달에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서 러시아 방문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그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러시아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은 과연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 들어라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북한의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늘 강대국 사이에서 시계추 외교라는 걸 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현재 나타나는 모습은 중국과 러시아 상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하겠지만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중국의 또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은 또 내일 그 태양절이라고 해서 김일성 생일인데 또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북한에서는 지금 명절이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태양절이라고 하면은 뭐 대규모 열병식이 열리기도 하고 뭐 도발 감행하기도 하는데 좀 이번엔 좀 어떻게 좀 대응할 거라고 뭐 보십니까? 보통은 이제 말씀드린 정준영 꺾어지는 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뭐 대규모 열병식이나 그것을 준비해서 하죠. 근데 이번에는 뭐 그것을 충분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하니까 그걸 기념을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간 주목해 온 것은 이미 김정은이 작년 연초에 얘기했던 그 추가 위성 발사 얘기죠. 우리 네. 국방 당국에서도 4월 중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념일을 활용해서 이런 그 자신들의 도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정치적인 상징성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뭐 바로 내일이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움직임이 우리 정보 당국에서 다 파악이 될 텐데 한미가 아직 얘기가 없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근데 여전히 4월 중에 그때 뭐 신원식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한편 지난 3일 북한은 신형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미완의 단계다 이렇게 평가절하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 또 이런 평가도 했는데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될지 한번 짚어볼까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이라는 굉장히 진보된 기술 면에서는 저도 여전히 북한이 뭐 그들의 발표와는 다르게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엔진이거든요. 이게 네. 어떤 형태냐면 중거리. 기존의 그 중거리라는 것은 사실 괌이나 일본까지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를 사거리를 얘기하는데 고체 연료입니다. 예. 기존의 액체 연료를 고체 연료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성공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고체 연료의 중거리 미사일은 굉장히 신속 발사가 되기 때문에 예. 그만큼 한국과 미국 혹은 일본이 대비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면에서는 위협이 되죠. 근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은 이미 고체 연료를 거의 다 완성을 했고 실전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른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같은 경우에도 고체 연료로 만든 화성 18을 지난 작년에 계속 시험 발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중거리 고체 연료의 그 미사일을 완성한다면 이것은 자신들의 핵 능력에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를 다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한미가 물론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더 까다로워지는 것은 분명한 그런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한미의 대응은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또 지난주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 미일이 안보 협력 대폭 강화한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북 어떤 그 대응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후순위로 밀리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미일 정상회담은 저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생각이 예. 되는데요. 그것은 미국이 그간에 유지해왔던 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전에 1945년 혹은 53년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이 이 지역의 인도태평양, 한국 포함해서 동맹은 양자 동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또 혹은 미일 간의 그런 그 조약을 통해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동맹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미국의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격자 형태다. 예. 한 3, 4개국이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대응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미국이 방어 공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간에 상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영어로 프로텍트 방어인데 이제는 프로젝트 하겠다, 이거 투사하겠다라는 의미가. 이번에 그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예. 일본이 3, 4개 국가의 일정 격자 동맹 형태에 다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 동맹에도 앞으로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존의 한미 동맹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인데 이것이 격자로 묶어서 한미일 간의 삼각 협력이 보다 본격화된다면 이것은 그 북한 외에도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응하는 형태로 변한다. 근데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동맹의 구조 변화이기 때문에 예. 한국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이제 한미일 공조가 조금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한국이 좀 면밀하게 조금 더 외교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그 겁니까? 부분은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만들고 있는 그런 동맹 구조라는 것은 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어떤 위협, 이것은 사실 북한 위협이
핵심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대만 이제 그런 예. 문제들인데 거기에 대응 능력이 훨씬 강화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혹시라도 뭐 핵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조짐을 본다든지 아니면 도발을 한다든지 모든 거에서 억제력이 오히려 훨씬 더, 증대되는 형태로 갈 수 있는 거죠.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 이화여대 박원권 교수와 혼돈에 빠진 중동 정세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